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토익 파트 7 리딩 스킬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현재 3번의 강의를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바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제가 리딩 스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실제 제가 강의를 할 때 스킬이란 말을 좀 쓰는 것을 꺼려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스킬 하면 조금 가벼운 느낌이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말씀드릴 이 리딩 스킬은 단순히 어떤 요령이나 편법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토익 파트 7에서 지문에서 어떤 내용이 주로 시험에 나오는지 우리가 글을 먼저 읽으면서 그걸 파악하는 훈련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공부하는 방향을 우리 학생들이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실력이거든요. 어떤 요령만 가지고는 고득점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지금 제가 실제 강의할 때 쓰는 교재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이 강의를 시청하신다면 잠깐 화면을 멈춰두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 강의를 이어서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기사 지문이에요. 사실상 파트 7 전체 중에서 첫 번째 지문에 해당됩니다. 자,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 학생들 제가 제 강의를 실제로 들으러 오라고 강의 홍보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혹시라도 독학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요 샘플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저렇게 한번 공부하는 방향을 좀 잡아보면 좋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해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본문을 먼저 읽고 문제 푸는 방식을 학생들한테 강의합니다. 사실 ETS 출제자가 지문을 먼저 구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당연히 지문을 먼저 읽는 거겠죠. 지문을 읽어가면서 이 안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지를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근데 그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은 ETS 출제자 개인의 어떤 취향이 아니에요. 출제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그 출제 원칙은 역시 ETS 출제자 개개인의 어떤 취향이 아니라 전 세계 영어 사용자 모두의 공통의 약속. 자,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출제 원칙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문제를 출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이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글을 읽는 이유는 뭘까요? 토익에 나오는 모든 지문은 그것이 기사건, 편지건, 공고건, 광고건 관계없이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문이죠. 시나 소설, 수필 같은 것을 다루는 문학작품이 아니에요. 문학작품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감동을 얻기 위해서 읽는 거지만 토익에서 다뤄지는 실용문들은 정보 전달이 목적이고 당연히 그것을 읽는 독자 입장에선 자기에게 이익되는 정보, 그게 중요한 정보겠죠. 자, 그래서 그 중요한 정보가 무엇이냐? 내가 텍스트를 읽으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정보만이 문제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지문이든 관계없이 먼저 본문을 먼저 읽으면서 출제자의 시선으로 문제로 출제가 될 만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그 판단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견지 하에서 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여기 출처 나와 있죠? 이렇게요. 자, 그럼 우리 학생들이 화면 멈춰두고 다 읽고 풀었다고 치고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보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본문을 먼저 읽고 풀거든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저는요 질문을 먼저 읽은 다음에 본문을 읽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우리가 질문을 먼저 읽은 다음에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이 질문을 먼저 읽어요. 질문을 먼저 보고 문제를 푼다. 근데 보통 이제 질문을 먼저 읽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고유명사 같은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헐리만 나오는데 자, 이것만 우리가 이렇게 찾아갔을 때 답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지문 전체가 뭐에 관한 얘기죠? 지문 전체가 바로 이 헐리마이라는 업체에 관한 내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먼저 본 다음에 그것을 키워드로 삼아서 해당된 내용을 찾아간다. 자, 그러면 뭔가 거기 정답 단서가 있을 거다. 사실 이 방법이 다 통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뭐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문 전체가 바로 질문에 포함된 헐리마이라는 업체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이것만 찾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답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각각의 보기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을 비교하고 대조해봐서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결국은 어때요? 어느 정도 시간을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문 전체 내용과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문의 일부분만 읽고서 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토익 시험을 준비할 때는 뭔가 특별한 스킬 같은 게 있어서 그 스킬만 배우면 뭐 금방 점수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이렇게 학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막상 시험장 가서 마주하면 어때요? 어떤 그렇죠, 눈에 뻔히 보이는 스킬만 가지고는 전부 다 문제를 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ETS 출제자하고 똑같이 본문을 읽고 그 안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그 판단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판단력은 그냥 우리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렇죠? 그 판단력을 갖추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뭔가 배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 그걸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reading comprehension이라는 것은 본문을 읽고 내용을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가장 본질적인 거, 영어로 된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본질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보통 우리가 두 가지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을 좀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어법상의 어떤 강조 기법. 그러니까 영어를 쓸 때 어떤 특정한 단어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문장 구조, 예를 들어서 도치구문. 자, 이런 문장을 이용했을 때는요.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때 그렇게 그러한 어법상의 어떤 특이성을 좀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강조하는 어휘 아니면 강조의 기능을 갖고 있는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본문을 읽을 때 적용할 수 있다면 출제자의 시선으로 본문을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내용상의 또 중요성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중요하게 주로 다루어지냐?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네, 바로 돈이죠, 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트 7에서 돈과 관련된 진술은요. 대부분 어떤 특정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우리 학생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돈만 밝히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사실 돈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뭐 하다못해 우리가 광고를 보는 것도 왜 광고를 보죠? 자,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데 마침 어떤 광고 전단지를 봤더니 그 광고 전단지에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일주일 뒤에 30% 할인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만약에 그런 정보를 몰랐다면 뭐 지금 당장 사서 제값 주고 제 돈 다 내고 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일주일 뒤에는 좀만 기다렸다 살 걸 하고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돈과 관련된 정보는요. 지문의 종류에 관계없이 뭐 그것이 기사건 이메일이건 편지건 광고건 공고건 돈과 관련된 정보는 내용상의 어떤 중요성 이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법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고요. 내용상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거.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을 먼저 읽어가는 과정에서 뭔가 눈에 띄는 문장. 보통 이제 눈에 띄는 문장은 어떤 문장이냐면요. 영어 문장이 보통은 주어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주어가 아닌 거로 시작하는 문장들. 그런 문장들이 눈에 띄는 문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문장 안에 강조하는 기능을 가진 어휘가 포함된 문장. 이런 것들은 제가 미리미리 조금 표시를 하면서 읽는 편이에요. 그리고 돈과 관련된 정보가 있다. 그때 굉장히 유심히 보죠.
자, 돈과 관련된 정보하면 뭐가 있을까요? 무료. 우리 다들 뭐 무료 혜택 같은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디스카운트 어때요? 할인. 되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업무 관련 얘기해서 내가 어떤 업무를 잘하면 나한테 뭐가 온다? 보너스. 괜찮죠? 보너스. 그다음에 뭐 allowance. 회사가 주는 어떤 수당 같은 것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인센티브 어때요? 역시 중요한 얘기죠. 인센티브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돈과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염두한 상태에서 법문을 읽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미리 살짝 표시해두면요. 본문을 먼저 읽고 나중에 문제를 보더라도 다시 찾아오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좀 읽다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무료라는 표현이 보이죠? 무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주시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턱대고 그냥 이걸 읽는다, 한국말로 해석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안에서 독자한테 중요한 정보, 즉 독자한테 이익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미리 선점하는 거죠. 더더구나 이 문장을 보시면요. 주어가 아닌 걸로 시작을 해요. 보세요. according to라고 나오죠. 사실 우리가 파트 5나 파트 6에서요. according to가 답이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파트 7에서 문제 풀 때 써먹으란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주어가 아닌 걸로 시작하는 문장은요. 독자의 시선을 잡아끄는 그런 목적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법상으로 이렇게 주어가 아닌 걸로 시작하는 문장들은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according to store manager 누구죠? 조한 러츠. 자, 이분에 따르면 첫 번째 100명의 고객들은 자, 이분이 어떤 첫 번째냐 봤더니 관계대명사 후가 꾸며주고 있죠. Who purchased its chocolate? 초콜릿을 구매하는 처음 100명의 고객. 자, 이분들은 뭘 받게 될 거다? 무료, 그렇죠? 캔디 박스를 받게 됩니다. 그럼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어때요? 내가 첫 번째 100명 고객 안에 드는 게 좋겠죠? 그러면 물건 구매하는 거 플러스 알파로 캔디 한 박스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돈과 관련된 정보니까 미리미리 표시를 해두는 게 좋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쭉쭉쭉 보다 보니까 자, 이런 것도 저는 발견했어요. 보세요. Now that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거기 보면 뭐가 돼 있죠? 따옴표가 있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문장에만 지금 따옴표가 돼 있어요. 여기까지. 누가 말했죠? CEO가 말하는 건데요. 따옴표가 돼 있죠. 따옴표. 근데 글을 쓰는 사람이 어느 문장에 따옴표를 쓸 것인가 결정하는 거죠. 근데 왜 다른 문장은 내비두고 이 문장에만 유독 이렇게 따옴표를 썼을까요? 그 선택의 바탕에는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따옴표가 돼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직접 화법이라고 하죠. 독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의 내용이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그럼 왜 우리는 눈에 띄게 문장을 썼을까요?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독자가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택의 바탕에는 뭐가 있다? 의도가 깔려 있다. 우리가 그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걸 독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사실 토익 시험은 한국 학생 말고 일본 학생도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일본 학생들이 토익 문제 풀 때 한국말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말 해석하는 것이 문제풀이의 필수적인 어떤 그런 요소는 아니란 얘기죠. 제가 앞선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석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토익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죠. 토익 시험이 누가 한국말로 번역을 잘하는지 그걸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철저하게 영어 어법에 근거해서 지문을 보고 문제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 것.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다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는 다 살리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저 방법도 한번 써볼 만한 방법이구나 라고 판단이 되셨다면 마음을 조금만 열어주세요. 오픈 마인드. 자, 그렇게 해서 좋은 것을 수용하시면 우리 학생들이 더 발전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견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방법이 무조건 옳고 최고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학생분들이 조금 마음을 열고 수용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풀러 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147번은 어떨까요? 아까 여기 질문 자체에 고유명사가 있었지만 지문 전체가 이 헐리만이라는 업체에 관련된 진술이었기 때문에 질문에 있는 키워드만 가지고 정답을 선택할 수는 없었죠. 자, 하지만 정답 뭘로 알 수 있죠? 정답은 우리가 C로 할 수 있었죠. 사실상 지금 보시면요.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 있죠? 이 내용이 지금 여기 정답 C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내용을 다른 말로 바꿔서 즉 재표현해서 정답을 제시하죠. 자, 여기 보시면요. 봐요. 여기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overseas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정답에는 internationally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렇게 둘 다 해외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말로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어휘들을 영영사전에서 찾아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패러프레이징을 공부하게 되죠. 그리고 저는 요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요 문장을 처음부터 밑줄을 걷는데요. 따옴표가 돼 있는 거 플러스 알파로 거기 강조할 때 쓰는 어휘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녀석이냐 하면요. 여기 있는 바로 on이라는 녀석이죠. 그 앞에는 이제 사실 소유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지우고 다시 쓸게요. on이라는 녀석이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그 앞에는 소유격 표현 our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장에서 이 on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굳이 안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finally opening our branches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on을 쓴 이유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언어는 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 간단히 쓰는 게 원칙인데 굳이 안 써도 되는 on을 썼다는 건 뭐예요?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의도가 뭐다? 바로 강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파트 7 글을 읽다가 이렇게 소유격 뒤에 on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요. 그 문장을 굉장히 주시하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내용이 바탕이 돼서 첫 번째 147번 문제의 정답이 선택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내용이요. 실제 시험에 나오나요?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출제 원칙은 변함이 없죠. 이렇게 기사 지문에서 특히 따옴표가 돼 있는 부분의 내용이 중요한 내용, 그래서 눈에 띄게 쓴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는 출제 원칙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쓰인 이 on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때 쓰는 어휘라는 거, 그 어법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그 어법은 변화가 없죠. 그래서 토익은요, 어떤 특정 분야의 지식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똑같은 내용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자체가 절대로 우리가 앞으로 볼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영어의 어법은 어때요? 그거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토익 시험은 정답이 존재하는 시험이고 전 세계 누가 풀어도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준점이 존재하죠. 그 모든 기준점은 영어의 어법이고요. 영어의 모든 어법은 영영사전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취향에 의해서 정답이 달라지는 그런 시험이 아니죠. 누가 풀어도 정답이 똑같이 산출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준점이 존재한다. 그 기준점을 우리가 어법이라고 하고 영어의 모든 어법은 사실상 영영사전에 전부 명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질문에 포함된 고유명사만 가지고는 풀 수 없었죠. 적어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읽어야지 우리가 정답을 선택할 수 있었던 문제예요. 결국 시험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ETS는요. 학생들이 본문을 결국은 다 읽게 만들어요. 본문의 특정한 부분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없게끔 만듭니다. 그렇다면 누가 풀어도 본문을 다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일종의 걔는 뭐예요? 기본값이죠. 그 기본값은 변화가 없어요. 그럼 변수는 뭘까요? 기본값은 학생의 입장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누구나 다 읽어야 되죠. 심지어 가르치는 강사인 저조차도 본문을 다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변수는 뭘까요?
변수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개개인이 학습을 어떻게 했느냐, 그게 변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장 가면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죠. 근데 누군가는 그 같은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고 심지어 다 맞는 사람도 있어요. 학생 중에. 그렇죠? 근데 어떤 학생은 또 어때요? 시간이 모자라서 막 쫓기죠. 근데 ETS는 시험장 가면 모두에게 똑같은 문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점수의 차이는 무엇 때문이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본값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가슴 아파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가 힘든 건 뭐예요? 내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시험장 갔을 때 뭔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그런 상황이 우린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통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공부하느냐. 내 그 공부하는 방식을 올바르게 가져가는 거. 그건 우리 학생들이 선택해서 실천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다들 이해하셨죠? 그럼 그 다음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148번을 보시면요. 147번과는 다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묻고 있어요. How can customers receive a complimentary product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요. 무료 제품이라는 말이 나와요. 질문에다가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을 쓸 수 있는 건 여기에 해당된 내용이 본문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결국 질문이라는 것은 보기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근데 아까 우리 봤죠? 돈과 관련된 정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free box of candy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 free란 말이 있었고 그것을 뭘로 바꿨죠? complimentary라는 무료라는 뜻인데 똑같은 뜻이죠. 같은 말로 바꾼 거예요.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는 box of candy가 있죠. 자, 요 candy란 표현과 요 product란 표현이 서로 상응하는 거죠. 근데 어떤 것이 더 포괄적이죠? 자, 캔디라는 구체적인 상품보다는 제품이라는 프로덕트란 요 단어가 좀 더 의미가 포괄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출제 원칙이에요. 지문에 있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동급의 표현 아니면 좀 더 포괄적인 표현으로 재표현한다. 자,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해야지 논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반대의 경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을 어떻게 포괄적인 표현으로 재표현한다. 이거는 LC하고 RC가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봐요. 우리 LC 파트 1에 사진 속에 그 어떤 악기가 나와도요. ETS는 정답 진수에서 그 구체적인 악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파트 1 사진 속에요. 누군가가 기타를 치고 있어요. 근데 ETS는 절대 정답을 제시할 때 기타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왜냐면 기타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내가 보기엔 저건 기타 아닌데? 그렇죠? 뭔가 기타하고 비슷한 다른 악기 이름을 댈 수 있어요. 하지만 ETS가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면 어떨까요? 인스트루먼트. 훨씬 더 포괄적인 표현이죠. 기타는 결국 인스트루먼트, 악기 중에 하나니까요. 자, 그렇게 포괄적인 표현으로 정답을 제시하면 논란이 발생할 수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L시건 R시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을 정답에서 뭘 바꾼다? 포괄적 표현으로 바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것이 출제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럼 지금 이 부분을 읽었다면 정답 뭘로 갈 수 있었죠? 정답 바로 B로 갈 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148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었죠. 그래서 정답의 근거를 찾아서 우리가 A부터 보기 시작할 거예요. A를 봤더니 A는 오답이었죠. B를 봤더니 어떻다? 첫 번째 100명의 구매자 그 사이에 속하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료 제품을 받을 수 있다. 정답 뭐예요? 정답 B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푼다면 정답이 B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 C하고 D는 볼 필요가 없죠. 굉장히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학생분들이 습관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 때 모든 보기를 다 봐요. 근데 이 문제는 답이 B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굳이 C하고 D를 볼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늘 평상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C하고 D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답이 뻔히 B일 때도 C하고 D를 읽는다면 그걸 읽고 나서 아 역시 오답이구나 라고 했을 때 심리적으로 안심은 들지 몰라도요. 안심될지 몰라도 사실 뭘 대가로 지불하죠? 시간을 대가로 지불하죠. 근데 과연 그것이 좋은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 저하고 약속을 좀 하세요. 답이 A일 때 뭐 한다? A를 선택한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보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는 언제 보냐? 시간 재고 문제 풀고 채점 끝난 다음에 검토할 때, 리뷰할 때 그때 나머지가 왜 오답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연습을 꾸준히 해서 답이 A일 때 내가 A를 선택했는데 맞았네? 라는 어떤 긍정적인 경험을 계속 하게 되죠. 그럼 실제 시험장 가셨을 때 답이 A일 때 A에서 끝, B일 때는 B에서 끝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평상시 이러한 연습을 하지 않으시면요. 습관을 이길 수가 없죠. 시험장 갔을 때 모든 문제의 모든 보기를 다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나머지 걸 오답인데도 불구하고 읽은 다음에 다시 와서 정답을 선택하면은 괜찮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요. 굳이 안 읽어도 되는 오답을 읽은 다음에 오답을 선택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거는 시간 낭비 플러스 오답 선택. 최악의 한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학생분들은 집에서 실전처럼 실제 시험처럼 시간 제고 문제풀이 할 때는 반드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문제풀이 방법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답이 A일 때 뭐 한다? A 선택. B일 때는 B 선택. 이렇게요. 다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근데 보통 우리 학생들이 시간 제고 문제를 이렇게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채점 끝났죠. 어떤 분들은 해설지를 그냥 막 읽어요. 근데 그 해설지는 남이 쓴 거니까 그걸 우리 학생들이 무심코 읽으면은 그 순간은 되게 편한데요. 정작 우리 학생들의 실력은 잘 늘지 않게 돼요. 왜냐면 그 해설지를 작성한 사람이 열심히 생각해서 해설지 작성한 거고 우리 학생들이 그걸 작성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문제풀이 끝나고 답이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채점 끝난 다음에 정답은 왜 정답이고 다른 것들은 왜 오답인지 그 근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씩 본문하고 보기를 대조하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렇게 해야지 실력이 늘어요. 문제 풀 때 실력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문제 풀이 후에 채점 끝나고 리뷰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리뷰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 뭐죠? 바로 영영사전이죠. 왜냐면 우리는 영어 실력을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법 중심의 리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똑같은 내용은 안 나오죠. 하지만 이 지문에 포함된 그리고 여기 질문에 포함된 영어의 어법은 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영어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릴 거예요. 두 가지 예. 자, 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제가 영영사전을 이렇게 하나 찾아서 갖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오온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오온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언제 쓴다고 그랬죠? 제가 강조할 때요. 언제 쓴다고요? 강조할 때 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지금 롱맨인데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롱맨에서 오온을 찾았더니 오온은 이용됩니다. 이용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소유격 다음에 온 보이시죠? 그쵸? 소유격 다음에 온 보이시죠? 네. 여기도 지금 소유격을 뜻하는 표현 다음에 온이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쓰냐 이거예요. 뭐 하려고?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언어는 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 간단히 쓰는 게 기본 원칙이죠. 언어의 경제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썼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 글 쓰는 의도가 있겠죠. 굳이 안 써도 되는 걸 왜 썼냐? 내용을 강조하려고.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 케이스는요. 파트 5에서요. 이 오온이 답이 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파트 5에서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라? 파트 7 긴 글에 독해를 할 때 써먹으란 얘기죠. 결국 이런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서 파트 7 지문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어휘의 쓰임새를 알고 있다면 문제풀이할 때 적용해서 써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영사전 이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이 on이란 영어 단어 옆에다가 한국말 뜻을 써놓고 그 한국말 뜻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왜냐면 토익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잖아요. ETS 입장에서는 이 on이라는 영어 단어가 한국말로 무슨 뜻인지는 정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시간이 제대로 쓰여지려면 출제자, ETS가 원하는 걸 공부하고 시험장 가시는 게 그게 바로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영사전 이용하는 것을 매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몰래 영영사전을 판매하거나 그래서 이득을 얻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롱맨은요. 인터넷 가시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자료예요. 그래서 이것만 잘 활용하셔도 정말 우리 학생들 스스로 혼자서 공부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강의하는 제가 뛰어나서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랫동안 영영사전을 봐왔으니까 익숙한 거죠. 모든 교육의 목표는 학생의 자립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공부할 때 이 영영사전이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 접속만 하시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on이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파트 5에서.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미 답은 나와 있지 뭐. 여기 앞에 소유격 대열 보이시죠? 그럼 정답 뭘로 가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 해석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결국 이 문장도 뭐예요? 내용을 강조하는 거죠? 사실상 이 빈칸은 없어도요. 이미 문장은 완벽한 상태거든요. 근데 굳이 안 써도 되는 이 on을 왜 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가 뭐다? 바로 강조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강조한다? 중요한 내용을 강조한다. 그럼 나머지는 왜 오답이냐? 보시죠. 우리 소유격 뒤는 보통 뭐가 와야 되죠? 자, 이렇게 명사가 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but을 쓸 수는 없죠. 갑자기 등위 접속사를 빈칸에 쓸 수는 없어요. their but, 그건 안 되죠. but은 등위 접속사죠. 명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every 어때? every는 한정사인데요. 뒤에는 뭐가 오죠? 가산 단수 명사. 근데 여기 보시면요. 뒤쪽에 뭐가 붙었어요? 여기 s가 붙어있죠? 복수명사죠. 그러니까는 every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each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each 뒤에도 뭐가 오죠? 가산 단수가 오죠? 근데 여긴 뭐예요? 복수요. 그래서 이제 해석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정답 뭘로 가요? 정답 on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한 문장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파트 7 긴 지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결국 이런 문장이 왜 쓰여졌는지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그걸 우리가 독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글을 쓸 때 그 글 안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독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게끔 특정한 언어적 장치를 이용해서 표시한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고 문제풀이할 때 적용할 수 있으면 이미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풀이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상 제 강의는 파트 5, 파트 6, 파트 7을 같이 연동해서 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 세 가지가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요. 어몽이에요. 우리 두 번째 문제 정답에 비동사 다음에 곧바로 어몽이 나오는 거 보셨나요? by, being, among 이렇게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비동사가 있으면요. 그 뒤에는 형용사나 명사 보호가 온다라고 이렇게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비동사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2형식 동사일 때고요. 비동사는 1형식 동사도 가능한데요. 그때는 뒤에 명사 보호나 형용사 보호가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 비동사 다음에 곧바로 뭐가 왔죠? 어몽이 왔죠? 자, 요것도 사실 시험에 나와요. 지금 보는 사전은요. 콜린스 코비드 역시 무료 사전이에요.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치사라고 나오죠? 전치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치사 우리 많은 분들이 껄끄러워 하시는데 전치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한국인이라서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자, someone or something이 among a group에 있다면
그것들은 자 이것이 사람이건 사물이건 그것들이 바로 뭐다? 멤버이다. 그 그룹에. 그리고 뭐 한다? 자 그것의 특성들을 공유한다. 조금 추상적이죠. 그럼 예문을 잠깐 볼게요.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보시죠. 15세 소녀가 여기 더 플러스 형용사 보이죠? 자, ed 형태의 형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 하는 사람들, 즉 부상자들 사이에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 있는 이 15세 소녀가요. 멀쩡한 소녀일까요? 아니면 부상자 중에 한 명일까요? 분명히 특성을 공유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15세 소녀도 부상당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뭘 쓴다? 바로 비동사로 해서 어몽을 쓴다라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아까 그 무료 상품을 받으려면 첫 번째 100명의 구매자에 속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무료 상품을 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요. 파트 5에서 ETS가 전치사 어몽이 답이 되는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결국 배워서 어디다 써라? 파트 7에서 쓰라는 얘기죠. 지금 제가 하는 리뷰하는 방식이 이게 어법 중심의 리뷰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커스 교재에 있는 그 똑같은 내용이 시험에 나오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 교재에 포함된 그 지문에 포함되어 있는 어휘의 어법은 늘 똑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문제 풀고 뒤에 가서 한국말 해설지 보고 넘어가면 우리 학생들 실력은 그만큼 더디게 늘어요. 실력을 확실하게 늘리고 싶다면 늘 변하지 않는 어휘의 쓰임새 중심으로 리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단어를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학생들이 검토하실 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영영사전 이용해서 그 쓰임새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 이왕 보는 김에 예문 하나 더 볼게요. 그 아래쪽에 있는 예문은요. 조금 복잡해요. 도치 구문이거든요. 자, 도치의 규칙은 사실 의문문의 규칙과 똑같아요. 비동사가 있을 때는요. 비동사고요. 주어가 서로 위치를 바꿔요. 지금 이 문장은요. 원래 문장의 주어 제가 표시할게요. 잠깐만 지웠다가 할게요. 보시죠. 자, 이 문장은 원래 주어가요. The new American ambassador to Moscow. 이게 주어예요. 근데 전치사구가 문장 앞으로 가면서 비동사 was하고 주어가 서로 위치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을 쓴다면 The new American ambassador to Moscow 다음에 비동사 was 그리고 그 뒤에 among the speakers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전치사구가 문장 앞으로 가면서 비동사하고 뭐가 주어가 서로 위치를 바꿨다. 도치의 규칙은 뭐하고 똑같다? 의문문의 규칙과 똑같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Among the speakers, 강연자들 사이에 있었다. 누가요? 모스코바라고 보통 하죠. 우리가 한국말로는. 자, 모스코바로 파견된 새로운 미국 대사 중에 그렇죠? 대사가 요 강연자들 가운데 사실상 한 명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강연자들 따로 있고 미국 대사 따로 있고 그게 아니에요. 특성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강연자들 중에 한 명이 누구다? 바로 새로운 미국 대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뭘 쓴다? 어몽을 쓴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그룹의 뭐까지? 특성까지 공유한다. 사실상 이렇게 도치하는 이유는 또 뭐죠? 내용을 강조하려고요. 저는 그래서 파트 7 지문을 읽다가요. 도치 구문이 발견되면 무조건 그 문장에는 미리 표시해놔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문제풀로 가면요. 대부분 그 도치 구문의 내용이 어떤 특정 문제의 정답 단서로 활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출제 원칙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토익은 어떤 특정 분야의 지식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토익에서 다루는 것은 영어라는 언어의 어법을 다룹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똑같은 내용의 지문은 나온 적이 없어요. 하지만 무엇이 늘 똑같다? 영어의 어법이 적용되는 거.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중요한 내용만이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거. 이러한 영어의 어법상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바로 그 때문에 저는 시험장 가서
ETS 토익 문제를 풀 때요. 제가 틀릴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괜히 뭐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똑똑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출제 원칙을 알고 그동안 꾸준히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연습을 하신다면 정말 누구나 이걸 할 수 있어요. 저를 보면서 자신감을 가지세요. 저는 절대로 뭐 굉장히 똑똑하거나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연습을 많이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동안 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실력을 키우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해 가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영영사전 이용하면요. 어떤 분은 조금 이제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뭐든지 그래요. 이용하지 않던 걸 새롭게 우리가 접하게 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겠죠. 근데 그때 우리가 포기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움의 과정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은요. 정말 몇 배 그 이상 크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침착하게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 강의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자, 요 강의 잘 듣고 한번 여러분들 학습하실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102번 잘 보세요. 102번. 요건 이제 보시면 our company is 해놓고 답 뭐로 가시면 돼요? 어몽 이렇게 가는 거죠. 결국 여기 있는 우리 회사도 어디에 속한다? 빈칸되어 있는 the top performers 가운데 하나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곧바로 전치사 어몽이 와서 답이 되는 이런 문제가 실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괜찮죠? 그러니까 결국 파트 5는 뭘 위한 기반 작업이다. 파트 7을 위한 기반 작업이다. 한 문장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긴 지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법을 이렇게 알고 적용만 할 수 있다면요. 일단 시험장 가서 한국말로 해석해서 푼다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오락가락할 이유가 없고요. 그만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죠. 그게 경쟁력인 거예요. 괜찮죠? 다음 시험에 이것도 똑같은 내용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동사 다음에 어몽이 나와서 문장이 구성될 수 있다는 이 영어의 어법상에는요. 전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학습을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어요. 자, 우리 학생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오직 할 수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요.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여기까지 성재쌤이었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성재쌤이었어요. 감사합니다.